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구면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저를 많이 봤죠. 예, 그리고 앞으로는 저도 여러분들을 이제 아는 사람이 됐겠죠. 오프라인에서 만났으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그 문화산업과 스토리텔링 전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디지털 시대의 문화예술이라는 그런 과목을 들었고, 그 과목에서 부분적으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강의는 뭐냐 하면 그 부분 중에서 이 디지털 시대의 문화예술이 스토리텔링이 증강한다라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리고 심지어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까지 최근에 선정됐어요. 그만큼 이제 이 문화산업에 있어서 스토리텔링은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고 핵심 기술로서, 그다음에 21세기 우리를 먹여 살릴 창의적인, 일종의 가장 창의적인 요소로서 지금 등장하게 됐어요. 2000년도에 처음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도입해서 가르치던 시절이 생각이 나네요. 벌써 9년 전이었는데, 그때 이미 도입했었을 때는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국문학 하는 사람이. 그런데 이제는 스토리텔링이란 말 자체가 너무너무 익숙해져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돼서 상당히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스토리텔링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지켜봤다라는 거는 참으로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스토리텔링이 어쩌다가 문화산업하고 관계가 됐느냐? 그건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스토리텔링 등장의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디지털 시대의 문화예술 첫 강의, 두 번째 강의에서 열심히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토리텔링 등장의 배경은 일단 정보통신의 발달 때문이다. 감성 공동체이기 때문에 감성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발달이 너무 끝간데 없이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성적이 되고, 영상이 문자에 비해서 훨씬 감성적이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감성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디지털 사이버 공간은 기본적으로 감성적이면 놀이성이 증강되는 공간이다. 근데 감성 커뮤니케이션의 최고 미학은 스토리텔링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놀이는 내가 참여해서 만드는 이야기죠. 놀이성이 증가되면 스토리텔링이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즉 21세기 모든 우리의 일상에 스토리텔링이 증가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떤 디지털 매체의 등장,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사이버 커뮤니티의 등장이죠. 네. 그러면 왜 스토리텔링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잡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문화유산의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문화 해설사들이 최근에는 해설보다 이게 해설도 좋지만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해설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을 해서 스토리텔링 콘테스트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심사위원이었는데 거기 국사하시는 분이 저를 엄청나게 야단을 치셨어요. 세상에 국문학을 하는 사람이 웬 외래어냐, 이야기하기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라고 야단을 했는데 거기에 촉발돼서라도 제가 이 설명을 꼭 드려야 되겠어요. 스토리텔링은 좀 번역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야기하기라는 말로는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스토리는 이야기죠. 텔은 여기서 뭘 의미하냐면 단지 말하기라는 측면보다는 멀티미디어죠. 우리가 말할 때 입만 동동 떠서 말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멀티미디어적인 속성을 지닌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디지털 매체가 멀티미디어적인 속성을 지녔죠.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매체는 인쇄 매체, 책이었어요. 책은 멀티미디어가 불가능하죠. 소리도 안 나고 그림 하나만 집어넣어도 책의 단가가 확 올라가서 다 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토리가 멀티미디어가 아니에요. 텔이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ing는 뭘까요? 상호작용성. 그러니까 디지털 매체의 상호작용성이죠. 이 디지털 매체의 상호작용성과 현장성, 현재성. 현재 내가 프로그래밍된 컴퓨터 게임하고 내가 하는 그 과정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죠? 디지털 매체 때문에. 책은 일방향적이죠. 아날로그 매체는 일방향적이에요. 과거형 스토리가 쓰여져 있으면 작가가 과거에 썼던 이야기를 독자가 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이 안 이루어져요. 책에서는. 디지털 매체이기 때문에 스토리에다가 텔에다가 ing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즉
스토리텔링은 이야기의 한 종류이긴 한데요. 21세기 디지털 매체의 등장으로 21세기의 이야기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의 종류죠. 20세기의 이야기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이야기의 종류는 내러티브죠. 책의 스토리텔링. 여러분이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토리텔링하고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관계는 뭘까요? 뻔하죠?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21세기 스토리텔링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스토리 플러스 멀티미디어적인 속성 플러스 상호작용성. 그러니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21세기 스토리텔링의 그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죠. 그런데 그 정보통신이 발달을 하고 사이버 커뮤니티적인 이야기 커뮤니케이션인 스토리텔링이 발달을 하고 그다음에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에 의해서 공간 속으로 그런 사이버 커뮤니티의 스토리텔링 방식이 퍼지면서 21세기 모든 이 시대는 이야기가 스토리텔링적인 속성을 띠게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스토리텔링적인 속성을 띠게 되는 거죠. 즉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해라든지 이성적인 것보다는 어떤 감성적인 것, 논리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증대되고 그런 스토리텔링의 방식이 모든 것에 퍼지게 되었어요. 그러니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죠?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이용을 하면은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로써 우리 그 21세기 이르러서 우리 삶 모든 곳에, 우리 삶의 곳곳에 퍼져 있는 이야기 방식은, 스토리텔링은 고도의 부가가치를 지니는 핵심 기술로 작동하게 되었어요. 특히 문화산업에 그것은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죠. 네. 당연히 컬처 테크놀로지하고 스토리텔링은 결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스토리텔링을 운반하는 매체가 다 디지털 매체고 어찌되었건 간에 방송통신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방송통신 기술, 그러니까 컬처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문화기술이 당연히 스토리텔링하고 연결이 돼서 그 어떤 21세기의 스토리텔링적인 요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21세기 문화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아주 중요한 이익이기도 하죠. 자, 시트의 전개는 여러분 강의 시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죠. 네. 그러니까 어떤 컬처 테크놀로지하고 스토리텔링이 결합을 하면서 21세기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 스토리텔링이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건 컬처 테크놀로지의 여러 가지 기술들이에요. 여기에 이제 스토리텔링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잠깐만. 참고로 몇 가지만 그냥 알려드릴게요. 짧은 1시간 동안에 이 스토리텔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맛보기로 문화산업에서 스토리텔링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어요. 자, 최근 그 문화원형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화콘텐츠진흥원에. 이게 뭐냐 하면은 문화원형을 하는 거예요. 자, 왜?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가장 보편성을 띠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그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았어요. 2D 셀 애니메이션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그 원더풀 데이즈의 그 3D 애니메이션 아주 그 뛰어난 그 3D 애니메이션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거대한 한국으로서는 당시 드물게 120억인가 들었던 그 엄청난 돈을 들었던 원더풀 데이즈가 참 이렇게 참패한 반면에 셀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뭐 기술도 별로 발달도 하지 않았고 그런데도 엄청난 그 흥행을 낳았고 많은 사람들이 세계인들이 감동을 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본의 도깨비라든지 일본 문화, 일본의 청소년 문화, 일본의 도덕과 윤리관이 담뿍 들어있었던 그런 작품이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 되고 결국 한국의 21세기 문화산업을 증진시키는 핵심 요소는 크리에이티비티죠. 창의성인데 그 창의성의 핵심 기술, 즉 문화산업에 있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있어서 핵심 기술은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러니까 시나리오의 창의성이죠. 그럼 그 시나리오의 창의성은 우선 당장 손쉽게 어디서 찾아질 수 있느냐? 한국의 전통적인 것 중에서 보편적인 것을 뗄 수 있는 걸 찾는 거죠. 즉 왜냐하면요. 누구나 새로운 걸 추구하죠, 사람들은. 근데 새로운 게 뭐 갑자기 탁 만들어집니까? 옛것에서, 즉 수천 년 동안 한국 전통 속에서 시간의 부식을 견디고 이겨나온
어떤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문화적인 부분들이 세계인을 감동시킬 수 있죠.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한국인들에게 버림받지 않고 쭉 생명력을 이어온 것은 기본적으로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런 보편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보편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한국적인 것이 독특한 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인들이 굉장히 에스닉한 이국 취미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독특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보편적인 생명성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 문화 원형을 찾아내서 그것을 디지털 아카이브화해서 스토리텔링을 요소로 사용하자라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것은 이제 예를 들면 혈의 누라든지 왕가나라든지 왕의 남자던가요? 왕의 남자라던가 그런 영화나 드라마 이런데 굉장히 다모라든지 그런 지금 한국의 전통 드라마 대장금이라든지 이런 것의 요소로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스토리텔링이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세상의 모든 것에 속속들이 스며들고 있는데, 최근에 굉장히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공간에 있어서의 스토리텔링의 증강이에요. 그러면서 테마파크가 굉장히 인기를 끌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테마파크의 스토리텔링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테마파크의 스토리텔링은 왜 그렇게 등장하게 됐는가?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이 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에 의해서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감성 공동체가 확산됐고, 여러분 강의 시간에 자세히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가상통신의 현실세계 진입으로 인해서 놀이성이 확대됐어요. 그러면서 커뮤니티의 공간의 놀이성이 증강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공간의 스토리텔링이 증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공간의 테마파크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면, 예를 들면 멀티플렉스 같은 거, 상품의 구매 공간이에요. 거기에는 쇼핑센터, 거대한 쇼핑몰이 있어요. 그럼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 거기에 테마파크도 있고 놀이공원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음악관도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그거 왜 그러죠? 상품의 생산과 구매라는 일적인 요소가 삶을 즐기고 향유하는 것에라는 논리적인 요소하고 반드시 합치되는 거죠. 왜? 공간의 스토리텔링과 놀이성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이성이 없는 공간을 찾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단순히 에버랜드나 이런 테마파크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공간 자체에 놀이성이 증대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상 공간의 테마파크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세 가지 어떤 도표로 그려봤어요. 1터, 쉼터, 3터의 일치로서의 놀이공간이에요. 뭐냐? 소비의 공간과 생산의 공간과 문화 향유의 공간, 이 세 가지가 일치하는 공간이 21세기 공간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제가 2000년도에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때 청계천을 컬처 크릭으로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청계천변이 거기에는 이렇게 피복 공장도 있고 이런 생산 공장도 있어요. 이걸 충무로 영화거리라든지 인사동의 전통거리 관광지 이런 것 같은 향유의 공간하고, 방금 얘기한 옷공장이라든지 패션 있는 곳, 이런 일의 공간하고, 그 다음에 거기 쇼핑몰이 많잖아요. 이런 구매의 공간, 소비의 공간, 이 세 가지를 일치시키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21세기 도시 공간은 이 세 가지가 일치되는 공간이 가장 아이디어라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러죠? 어떤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이 증강으로 가상 공간의 놀이성이 현실 공간까지 확산됨으로써 일과 그러니까 어떤 삶의 일치로서 모든 것에 엔터테인먼트 팩터가 들어가는 그러한 것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즉 공간의 스토리텔링이죠. 그래서 이제 공간의 테마파크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오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공간 탐색이 어떻게 스토리텔링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책을 펴가지고 그냥 재미있게 이야기를 읽어나가는 거, 이게 이제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어떤 허구 픽션이지. 스토리텔링은 허구 가짜 아닙니까?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게 공간을 돌아다니는 게 스토리텔링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스토리텔링에 대한 선입관을 버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20세기 지나는 동안 너무 문학이 스토리텔링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게 되었어요. 왜? 21세기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매체는 책이었어요. 거의 모든 정보를 우리가 책을 통해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서 책을 매체로 한 스토리텔링인 문학이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스토리텔링이 전부라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스토리텔링이 문학에서 비롯되었나요? 아니죠. 우리가 원시 종합예술 다 얘기하죠. 번제를 지내고 그 어떤 추수감사제나 이럴 때 양에게 그 번제를 지는 의식에서 그리스 비극이 탄생하죠. 즉 엔터테인먼트예요. 연행이에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의 시작은 연행에서 시작했어요. 엔터테인먼트에서 시작했어요. 공간에서 시작했어요. 연극이에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은 원래 공간 탐색이에요. 원래 시작이 공간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공간의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인쇄매체 속에 들어오면서 이야기의 방식이 내러티브라는 그런 내러티비티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문학의 스토리텔링의 지극히 일부의 한 분과에 불과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문학의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공간 탐색의 스토리텔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컴퓨터 게임 같은 걸 봐도 유사 공간 탐색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커서나 이렇게 엔터키를 누르면서 그 아바타를 조종을 하는데 항상 지도가 나오고 맨날 그 아바타가 막 뛰어다니죠. 컴퓨터 사이버 공간을. 굉장히 유사 공간 탐색이에요. 그러니까 공간 탐색이 스토리텔링인 거죠. 그게 뭐냐? 스토리텔링은 실제로 넓은 의미로 세계를 감성적으로 인지하는 방법 혹은 세계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를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러티브 티오리라고 그래서 그 서사 치료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환자들 있죠. 환자들을 치료할 때 서사 치료로 해요. 서사란 이야기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 정체성을 갖고 일관성을 갖고 세상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 구체적인 인물과 왜냐면 자기 체험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물이 등장하고 구체적인 배경이 등장하고 구체적인 사건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은 기본적으로 익스피리언스예요. 여러분 익스피리언스 마케팅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스토리텔링 그 내러티브 구조 연구하는 사람들은 내러티브가 익스피리언스라고 얘기 많이 해요. 그걸 슬쩍 가져다 쓴 거예요. 나는 항상 그 어떤 산업 공간이나 기술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삥긋삥긋 웃는 게 인문학에서 내러티브 구조 다 연구해 놓은 걸 거기서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써요. 그러니까 익스피리언스 마케팅은 실제로 스토리텔링 마케팅이에요. 감성 마케팅이죠. 근데 아무 얘기하지 않고 써요. 그래서 거의 인문학은 공공재잖아요. 아무나 퍼다 써요. 뭐 돈은 다른 사람이 벌죠. 그런 생각을 맨날 그 산업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어머 이거 우리 인문학에서 맨날 공부하는 건데 하고 맨날 얘기할 경우가 있는데 스토리텔링은 익스피리언스예요. 개인의 익스피리언스에서 나오는 거죠. 그 익스피리언스를 자아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는 방식, 그러니까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한 인간이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학 교육을 어렸을 때 시키는 거예요. 왜? 자아 정체성 형성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공간 탐색은 스토리텔링이에요. 근데 이제 스토리텔링은 매체에 따라서 탐색의 방식이 굉장히 달라지겠죠. 자, 여기 좀 어려운 말로 써놨습니다. 대상물로부터 느껴진 감흥을 지각하는 과정인 시각 경험은 단편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는 시감각으로 이루어져요. 그죠? 눈이 상황을 시각적으로 인지하고 두뇌는 수용된 메시지를 하나의 시각적 이미지로 종합하는 작용을 하고 여기에 사운드가 있고 시각적 자극에 일정하게 반응하는 몸 동작이 존재해요. 시감각과 청각, 촉각 이런 동작들이 총체적으로 만들어낸 경험이 시간의 추억에 따라 배열되고 내가 이들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을 통해 시간의 연세에 의해서 종합된 구조가 지니는 총체적인 의미의 인식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해서 그것을 시간의 축에 따라 내가 다시 배열을 하죠. 내가 어제 에버랜드에 갔는데 첫 번째 대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고 또 한 100m쯤 가니까 캐릭터들이 나와서 악수를 해갖고 사진을 찍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했던 어떤 인지했던 그 소리와 어떤 이미지와 그리고 내가 그 이미지와 소리에 반응해서
어떤 액션을 취했잖아요. 그 액션, 익스피리언스잖아요. 그 경험을 시간의 연쇄축에 의해서 나름의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배열을 하죠. 그게 스토리텔링이죠. 네, 이렇게 도표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테마파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거는 그냥 전에 턴키 가드를 한번 제출한 적이 있는 어떤 스토리텔링입니다. 어떤 국민안전체험 뭐 테마파크에 그 턴키 가드를 제출한 적이 있었는데, 이 지역을, 그 단군 신화를 가지고 그 단군 신화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그 공간에다 흩뿌려 놓고, 그것을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익스피리언스를 하면서 새롭게 그 해석된 단군 신화를 인지하는 거죠. 인지해서 어떤 단군 신화를 자기가 경험하고, 그죠? 그 경험을 자신의 기억의 연쇄축에 배열을 함으로써 자신의 스토리텔링을 창조하죠. 이런 게 이제 테마파크 스토리텔링의 중요한 특징이겠죠. 이건 이제 뭐 예를 들면 소나기 마을 전에 그 설계 과정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황소년의 소나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 소년 소녀의 순수한 사랑 이야기 다 아시죠? 그것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과정으로 나누어서 그것을 어떤 이러한 양평군의 이러한 곳에 이렇게 쭉 배열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배열을 하는 방식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나눠지느냐 하면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그 줄거리들을 이 공간 속에 흩뿌려 놓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문학관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재미가 없다예요. 왜? 일단 인문학하고 문학하시는 분들은 문자 중심적이라서 판례를 잔뜩 그냥 글을 빽빽하게 써다가 벽에다 다 잔뜩 붙여놨어요. 누가 읽겠어요, 그거를? 안 읽으면 말고죠. 그냥 재미가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인터랙션이 없어요. 그 사람의 글을 내가 눈으로 읽으려고 왜 문학관까지 찾아갑니까? 책 사서 읽으면 되지. 문학관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 작가가 되어보기라든지, 그 작가의 입장이 되어보기라든지, 그 작가의 문학작품에 나타나는 장면을 재현해보기라든지, 이런 나의 능동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공간의 스토리텔링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란 말이에요. 그게 재미가 없죠. 그래서 그 재미없음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새로운 설계 방식으로 뭐 예를 들어 원두막 체험하기라든지 소나기 막기라든지 그 다음에 애인을 업고 그 징검다리를 건너기라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이벤트 중심으로 어떤 그 테마파크를 이루는 그러한 방식이죠. 즉 문자로 배열된 문자로 그 책 속에 라이너하게 선형적으로 배열된 그러한 문학적 스토리텔링을 공간이라는 non-linearity, 그러니까 비선형성을 지니고 반드시 인터랙션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멀티미디어적이죠. 문자적이지 않고 그러한 스토리텔링으로 바꾸는 작업은 상당히 힘든 작업이지만 21세기 스토리텔링 방식의 가장 중요한 방식이기도 하죠. 여러분 최근에 원소스 멀티유즈라는 말씀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원소스, 한 소스를 가지고 멀티유즈를 해요. 예를 들면 명성황후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예를 들면 한 작가가 이문열이 여우사냥이라는 소설로 써요. 그다음에 그게 뮤지컬이 돼요. 영화가 돼요. 드라마가 돼요. 캐릭터가 돼요. 그죠? 이러면서 그 멀티 유즈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21세기의 스토리텔링, 문화산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콘텐츠의 특징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방송통신융합이라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이 방송통신융합 상황에서는 원래는 원 플랫폼에 원 콘텐츠가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영화라는 기술에 그 영화 시나리오가 붙어 있죠. 영화 콘텐츠가 붙어 있어요. 그렇게 굳건하게 지나갔는데 이게 어떤 디지털 매체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중 창고화가 일어나면서 그 콘텐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 DMB에도 들어가고 비디오로도 되고 영화로도 되고 뮤지컬로도 되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콘텐츠가 훨씬 중요해졌어요. 옛날에는 플랫폼이 더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매체의 기술이 더 중요했는데 매체 기술에 항상 이 콘텐츠가 맞췄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근데 이게 그 방송통신 융합 같은 그러니까 디지털 매체 기본적으로 융합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이렇게 변형이 그러니까 플랫폼에 다르게 변형이 잦아지기 때문에 이 콘텐츠 하나만 있으면 그 콘텐츠를 갖고 교묘하게 변형을 시켜서 거기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 플랫폼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콘텐츠 하나가 훨씬 중요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중요하다, 콘텐츠가 중요하다, 콘텐츠 이제 킹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콘텐츠의 핵심이 뭐죠? 그럼 그 콘텐츠를 그 매체에 맞게 변형을 하는 것이 뭐죠? 그게 시나리오 각색이잖아요.
그 핵심이 스토리텔링에 놓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이 콘텐츠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지고 그 콘텐츠의 변형 방식의 핵심으로서 시나리오 각색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그다음에 방금 문화산업의 작동 방식은 하나 있는 콘텐츠를 다른 콘텐츠로 바꾸는 기술이 더 중요하게 됐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명성황후가 소설로 됐어요. 그것을 교묘히 잘 각색을 해서 뮤지컬로 잘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물론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콘텐츠가 중요하고 그것을 각색하는 방식이 이제 중요하게 됐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원소스 멀티유즈의 방식이 잘 드러나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소설을 뭐 테마파크로 만들거나 게임을 테마파크로 만들거나 이런 방식들이 많이 늘게 됐죠. 네, 넘어가고 대구 게임 테마파크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느는 게 관광의 스토리텔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간 스토리텔링 중에 핵심이 관광 스토리텔링이겠죠? 우리가 관광을 왜 하러 갑니까? 익스피리언스예요. 체험하러 가죠? 문화 체험하러 가잖아요. 여러분 로렐라의 언덕 생각해 보셨어요? 거기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언덕이에요. 왜 다 사람들이 거기 그 먼 데까지 갑니까? 한국인들이? 우리 로렐라의 언덕에 옛날부터 전해오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그 스토리텔링. 그거 맨날 고등학교 때 노래 맨날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거 체험하러 가죠. 즉 그 공간에 얼어붙은 스토리텔링을 체험하러 가지. 언덕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그 라인 강변에 언덕 보러 갑니까? 우리는 그 언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언덕의 어느 공간에 어느 시절에 일어났던 스토리텔링을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 가죠. 관광은 스토리텔링의 핵심이에요. 관광 산업에 있어서 스토리텔링은 아주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이섬이나 이런 데 보세요. 왜 그러죠? 영상이 뜨잖아요. 겨울잠자라는 스토리텔링이 뜨니까 그걸 체험하려고 그런 외국인들이 다 일본인, 중국인, 특히 일본인들, 아주머니들이 와서 연사마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려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 얼어붙은 이야기를 내가 인터랙션함으로써 익스피리언스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에 증강된 스토리텔링이 산업적으로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관광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했던 게 이제 헤이리의 스토리텔링을 한번 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그냥 체험적인 얘기를 해줄게요. 제가 2005년도인가 6년도에 쭉 이렇게 관광도시를 한번 이렇게 시찰을 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체험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드랑모터 몽펠레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런 도시는 굉장히 기하학적으로 아름답고 조형미가 있는데 도시 자체는 되게 재미가 없어요. 왜? 스토리텔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도시는 관광으로는 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기하학적인 아름다운 건물이 풍광은 좋아요. 시각적으로. 근데 그게 익스피리언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참 별로다라고 이제 사실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두바이를 갔었어요. 두바이는 이제 굉장히 역동적인 도시였어요. 아주 7성 호텔, 세계에서 제일 비싼 호텔이죠.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정말 특이하고, 그리고 정말 비싸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난 두바이에서 체험은 방금 그 건물이 아니었어요. 전 두바이에서 너무너무 감동적인 체험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모래하고 태양 위에 벌어지는 스토리텔링이었어요. 뭐냐면 아주 간단한 관광 코스였어요. 그러니까 두바이는 실제로 이렇게 막대한 돈에 의해서 지금 아름다운 관광 도시가 되어가고 있지만, 원래는 그 사막이죠. 불모지. 그냥 그 사막 밑에 나는 그 검은 석유에 의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꿈의 도시이긴 한데요. 저는 사실은 여기서 제일 감동을 받은 게 그 사파리 투어였어요. 사막을 사파리 투어를 하는 거예요. 모래예요. 그러니까 모래의 스토리텔링이었어요. 정말 봉이 김선달이구나. 대동강물 팔아먹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봉이 김선달도 스토리텔링을 잘해서 대동강물을 돈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기꾼이 아니죠. 네. 요즘 생수 팔아먹는 거 보세요. 물론 생수는 이제 깨끗한 물이라지만 에비앙이라든지 그 생수를 팔 때 그 에비앙에 얽힌 스토리텔링도 같이 팔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사막이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찝차를 타고 이제 사막을 막 가요. 근데 일부러 한 4시쯤 가요. 4시쯤 일부러.
그래서 왜 일부러 4시쯤 가나 했더니 이제 이 드라이버가 이제 그 운전수가 계속 너스레를 떠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힘들고 차가 이렇게 둘러 엎어진대요. 엎어지기도 하고 모래구덩이에 빠져서 이렇게 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고 너무너무 힘든 코스다, 이 코스가. 그리고 밤새도록 돌아다녀야 될지도 모른다고 위협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러 막 이 사람들이 막 엎어지고 거꾸로지고 막 이러고 그래갖고 막 차가 고장났다고 일부러 서고 그럼 막 우리가 불안해서 가도 끝없는 이 모래 벌판을 보면서 막 히스테리컬하게 되고 봐요. 모래 구덩이에 그냥 팍 일부러 그냥 팍 해서 그냥 우리가 뒤에서 막 끌고 벌벌 떨면서 예. 그럼 막 해면 뉘엿뉘엿져요. 겁이 덜컥 나. 못 갈 수가 있대요. 그럼 우리는 막 겁이 덜컥 나서 벌벌벌 떨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사막에 낙타도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해가 이제 깜깜하게 질 때쯤 돼서 한 마을이 보여요. 인가가 보이는 거야. 정말 우리가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처럼 불빛이 여기서 보여. 저 불빛이다. 그러고 이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이 인가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낙타를 타고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낙타를 타고 오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뭘 하겠어요? 이제 즐기겠죠? 뭐 있잖아요. 그 아라비안 음식들이 있지. 양고기, 양겜, 양고기 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먹으면서 이 무희의 춤을 즐기는 거죠. 네. 이렇게 열심히 추면 여기서 이렇게 빨간 티셔츠를 입고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 같아요? 저죠? 네. 제가 춤추는 장면은 저희 소셜 포지션이 있는 이상 공개 안 하기로 하겠어요. 그렇게 이제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맨 마지막엔 불을 꺼서 별을 보게 해요. 그 사막의 별을 정말 아름다워 쏟아져 내리더라고요. 그렇게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정말 대동강물을 봉이 긴 손발이 팔아먹는 딱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사막하고 모래하고 햇볕만 있어도 이야기는 만들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막 체험을 영화나 소설에서 한 게 있잖아요. 그걸 여기서 그대로 풀어주는 거죠. 이런 식의 그 스토리텔링을 파는 그러한 산업이 사실은 관광산업이죠. 그럼 왜 그렇게 됐어요? 왜 관광산업이 그런 방식으로 뜨죠?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것을 익스피리언스를 할 때 감동이 없으니까 스토리텔링이 없으면 익스피리언스를 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관광산업이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러니까 관광산업에 날이 갈수록 문화관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 체험관광이 늘어나는 이유가 21세기의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놀이성과 이야기성이 있는 것을 소비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스토리텔링의 관광에도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텔링의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그때 굉장히 절감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전에 한번 관광공사에서 해리의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좀 얘기해달라고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시간 관계상 길게 설명은 못하겠고 맛보기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해리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파주 근처에 있는 그 주택가예요. 근데 이제 그 자연 속에 있고 그다음에 자연과 인공의 조화라는 컨셉, 전체 컨셉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아무 건물이나 못 지어요. 기본적인 그 설계 건축의 컨셉에 따라서 주민들이 집을 지어서 굉장히 통일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 주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일관된 플롯에 의해서 마을이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이 마을의 컨셉은 이거구나. 이 마을의 스토리텔링은 이거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스토리텔링은 생산, 향유, 소비의 단절과 불균형 때문에 재미는 엔터테인먼트 팩터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한테 감동가 헤이리가 굉장히 아름답고 훌륭한 주거 지역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것에 어떤 스토리텔링적인 요소를 집어넣을 수는 없을까라고. 그러니까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건 아니고요. 주민들은 오히려 주거 지역으로서 조용하게 지내기를 원하는 주민들도 많죠. 제가 실험적으로 그때 그 제안을 받고 여기가 그게 과연 가능할까? 여기에 스토리텔링을 푸는 것이 풀어서 관광단지로,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아주 호젓하고 격조 높은 스토리텔링을 체험할 수 있는 단지로 만들 수 있을까를 한번 이렇게 봤더니 여기가 좀 그게 힘든 부분이 뭐냐면 생산, 소비, 향유가 이게 단절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아트 공방이 되게 많아요. 그럼 이렇게 생산하는 곳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비는 뭐 이렇게 아트품을 파는 곳도 많아요. 그
그다음에 이제 그 연극이나 영화나 뮤지컬 같은 걸 공연하는 것도 많은데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결합이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세 가지가 따로 놀아요. 이게 세 가지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야 스토리텔링이 작동을 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라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제가 앞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스토리텔링 원소스가 하나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매체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영화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고, 소설도 만들고, 연극도 만들고, 뮤지컬, 뭐 이런 것들도 다 만들 수 있고, 또 스토리텔링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서 일상의 스토리텔링도 있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교, 에듀테인먼트도 스토리텔링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스토리텔링 방식을 이용한 영어 학습법 요즘 엄청나게 인기 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습 방법에 있어서도 지금 스토리텔링 기법이 도입이 되고 정치 어떤 행사를 할 때도 이벤트 홍보를 할 때도 광고를 할 때도 그죠? 뭐 애니메이션, 영화, 뭐 게임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 스토리텔링 방식 쓰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정보를 습득을 하는데 이성 중심적으로 습득을 하기보다는 감성적으로 나한테 그 무엇이 다가오기를 원해요. 따라서 그 감성 커뮤니케이션의 최고의 미학인 스토리텔링 방식이 사람들에게 가장 어필하는 거죠. 그러니 심지어 배울 때도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영어 학습법 혹은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한국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법 이런 것들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 마케팅 기술에 있어서 스토리텔링 방식, 그죠? 이야기를 팔아라 이런 얘기들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자, 이처럼 다양한 매체의 스토리텔링이 일고 있는데요. 그걸 매체마다 몽땅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고 대표적인 매체 몇 가지만은 설명드릴게요. 우선 게임이 스토리텔링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최근 한 10년 동안 알려져서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억셉트 이렇게 수긍을 하죠. 맞다고 게임 스토리텔링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게임의 스토리텔링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러티브하고는 굉장히 다르다고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면 문학은 그냥 그것을 문자로 적힌 걸 인지하고 그것을 머릿속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거라면 게임은 게이머가 직접 참여를 하죠. 그래서 내가 엔터키를 누르거나 이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을 하지 않으면 아바타가 움직이지를 않죠. 그죠? 그러니까 내 아바타가 움직여서 적을 깨고 혹은 퀘스트를 받고 아이템을 모으고 그래서 그 퀘스트를 수행을 하고 능력치, 경험치 다 올라서 모든 임무를 수행을 하고 나서 수행하는 것, 이게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럼 A 선생님 그게 무슨 스토리텔링입니까? 여러분이 하기 쉽지만 사실은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갖 영웅소설들을 생각해 보세요. 영웅서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미력한 어떤 애가 탄생을 했어요. 그래갖고 점차 이렇게 무술을 배우고 힘을 해서 영웅이 된다. 뭐 헤라클레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처럼 영웅이 된다. 이게 뭐예요? 게임의 스토리텔링하고 같잖아요. 처음에는 레벨 1 부여받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입고 헐벗고 굶주려 있어요.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몬스터를 뭐 죽이고 뭐 이래가지고 점차적으로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뭐 이렇게 뭐 신발도 받고 갑옷도 받고 그죠? 아이템도 많이 받아서 영웅이 되잖아요. 그리고 맨 나중에 이제 진짜 가장 큰 보스를 죽여가지고 자기가 영웅으로 등극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영웅서사가 게임의 서사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스토리텔링을 수행하는 방식은 문학하고 달라요. 문학은 눈으로 읽고 머릿속으로 그냥 공상을 해서 스토리텔링을 엮어내지만 게이머는 직접 자기가 몸을 움직여서 자기가 참여해서 내가 참여해서 만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놀이라는 게 원래 스토리텔링인데 내가 참여해서 만든 이야기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게임에 대해서는 초창기에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뭐냐? 우선 교육학자들은 문제 해결을 하는 거잖아요, 게임이. 그러니까 이렇게 수수께끼 풀기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물론 이제 아주 단순하게 막 적들을 막 그냥 두드려 잡고 때려잡는 그런 게임도 있지만 뭐 원숭이 섬의 뭐 탈출이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보면 게임 중에서 그런 게임들을 보면은 이렇게 퀴즈를 주고 계속 수수께끼를 줘서 막 섬을 돌아다니고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퍼즐 맞추기죠. 그걸 해서 문제를 해결하죠. 어떤 문제가 제시되면 문제를 해결하죠. 그러니까 퀘스트가 제시되면 퀘스트가 퀘스천 문제 그러면 내가 그걸 해결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 해결을 하면 스토리텔링이면 수학 문제 푸는 것도 스토리텔링이냐고 그 말 딱 나오죠. 그런 수학 문제 푸는 것도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수학 문제 풀기 방법을 성공시키면 여러분 떼돈 벌 거예요. 애들이 수학 문제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스토리텔링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감성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활용해서 수학 문제를 애들한테 풀게 하면 우리는 떼돈 법니다. 맞아요. 문제 해결 전략이죠. 우리가 문학을 왜 배우는 줄 알아요? 거기에 나타나는 주인공이 문제 해결하는 방식을 대리 체험함으로써 내가 크는 거죠. 우리가 또 맨날 애들한테 자꾸 이렇게 좋은 문학 작품을 익혀라. 주인공의 고뇌와 인생에 대한 좌절과 절망과 그걸 뚫고 일어나가는 그 모습을 대리 체험을 시킴으로써 성숙한 개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게임은 이제 물론 나쁜 게임이 너무 많아서 이 말은 절대로 못하지만 아직은 좋은 게임이 나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문제 해결 방식.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소설은 자기가 몸을 안 움직이고 다른 사람의 문제 해결 방식을 대리 체험하는 것이고 게임은 지가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게임은 어쩌면 나중에 한 20년, 30년 세월이 흐르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게임이 문학 무슨 교과 과정처럼 생겨서 막 명작, 노벨 게임상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게임은 굉장히 유사 공간 탐색이에요. 이게 클릭해도 안 나오네요. 조금 쉬고 하죠. 게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 전략이 게임, 스토리텔링이 아니다. 스토리텔링 맞습니다. 방금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공간 탐색이 공간을 주인공이 막 돌아다니는 게 무슨 스토리텔링이냐. 아까 테마파크에서 충분히 설명했죠. 게임은 유사 공간 탐색이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하는. 자, 보세요. 계속 주인공이 공간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죠? 뛰어다니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계속 뛰어다니죠. 그러니까 뛰어다니면서 자기가 익스피리언스를 한다고요. 공간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그 시공간 체험을 해요. 그 시간의 체험. 걔가 생각하는 익스피리언스가 바로 게임이죠. 게임의 스토리텔링이죠. 자. 네. 그 다음에 드라마도 스토리텔링이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제가 좀 안타까워서 물론 강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많이 하겠어요. 내가 그 한류 드라마의 스토리텔링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좋은 드라마는 좋은 스토리텔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너무 폄하해서 저거는 너무 이렇게 상투적이다 혹은 좀 신데렐라 컴플렉스를 해갖고 우리 같은 어떤 그 결혼을 함으로써 계층 상승을 하고자 하는 속물들을 감성을 되게 톡톡 자극을 해서 시청률을 한 단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드라마를 폄하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드라마도 많아요. 많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보편성, 그러니까 좋은 드라마, 그러니까 세계인이 보편적으로 감동하는 좋은 드라마는 기본적으로 스토리텔링 구조로 돼 있어요. 제가 펴낸 책 그 한류 드라마의 스토리텔링 여러분들에게 숙제도 내주기도 했는데 그걸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야 된다. 이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완결된 미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은 세계인을 감동시킨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겨울연가를 하나만 예를 들겠어요. 강의 시간에 하시는 거니까. 겨울연가를 하나를 예를 들면 겨울연가는 물론 일본인들에게 그렇게 감동을 불러일으켰던 거는 윤사마가 일본의 어떤 문화적인 일본의 그 현지의 상황에 굉장히 맞아떨어졌던 부분들이 있어요. 당시 일본인들이 굉장히 불황을 겪었기 때문에 위안받는 거, 이렇게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거, 이런 순애보적인 그 드라마가 일본에서는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겨울연가가 딱 오니까 딱 맞는 순애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년인들, 70년대 그 호황기를 지내고 90년대 불황을 겪으면서 몹시 위축되어 있던 중년 부인들에게 굉장한 어떤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겨울연가가 일본인들한테만 감동을 불러일으켰어요? 아니잖아요. 이집트, 이라크, 프랑스에까지 감동을 불러일으켰죠. 그건 보편성이죠. 그러니까 일본의 특수성 때문에 한 게 아니죠. 그때 제가 주장했던 건 뭐냐면 그 노스로 프라이의 4개의 스토리텔링에 굉장한 완결적인 미학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고 비주얼 스토리텔링조차도 그 4개의 스토리텔링 방식에 맞췄다. 왜? 드라마는 영상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에 그 공간적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배경이 주인공의 심리를 드러내고 이야기의 복선을 드러내고 그 이야기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그 이야기의 주조를 드러내죠. 그 이야기의 플롯도 드러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의 스토리텔링하고 그 영상 스토리텔링하고 굉장히 다른 점이 있는데 비주얼 스토리텔링은 기본적으로 그 공간적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계 드라마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죄송합니다. 사계 드라마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바로 그 공간적인 계절미학을 그 이야기의 주제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가을에는 가을에 맞는 스토리텔링을 처음부터 끝까지 구사했고 가을 동화, 겨울에는 겨울에 맞는 스토리텔링을 처음부터 끝까지 구사했어요. 겨울연가. 그래서 제가 그 봄의 왈츠는 틀림없이 희극의 미토스, 희극의 스토리텔링일 것이다 라고 예언했었죠. 봄의 왈츠 나오기 전에 얘기예요, 그거. 근데 봄의 왈츠 나오고 보니까 과연 희극의 스토리텔링이죠. 봄이니까. 봄이 가지고 있는 계절적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즉 계절감과 공간적인 배경과 스토리텔링 세 가지를 다 일치시켰어요. 그래서 미학적 완결감을 느꼈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겨울연가의 요나 컴플렉스, 여름의 로맨스와 미토스, 그 식물적 상상력, 여주인공이 그 플로리스트에다가 그죠. 그다음에 식물이 가지고 있는 재생의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전형적인. 그러니까 재생의 상상력을 가지고 있죠. 꽃. 그다음에 봄의 왈츠는 얘가 보석 세공사인데 너무 재미있게 이게 보석적인 그 물질적 광물의 물질적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조개가 나오고 늘 그 불꽃놀이로 시작되고. 그러니까 작품 전체의 완결성 자체가 광물적 상상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봄의 왈츠도 되어 있고 이런 미학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광고가 스토리텔링으로 되어 있는 건 뭐 최근에는 말할 것도 없이 잘 드러나요. 특히 여러분 애니콜이나 이런 거 선전할 때 계속 그 애니콜하고 그 김태희하고 이효리가 둘 나오죠. 하나는 사이언이고 하나는 애니콜이었는데 둘이 경쟁이라도 하듯이 계속 속편을 만들어가면서 그 남녀의 사랑에 얽힌 에피소드들이 계속 1편, 2편, 3편, 3편 나와요. 그게 왜 그러죠? 그 애니콜의 스토리텔링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애니콜을 이렇게 젊은 남녀들이 많이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남녀들의 감성에 호소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스토리텔링, 젊은 청춘 남녀의 사랑의 스토리텔링을 소비하는 거죠. 여기 애니콜 스토리텔링에서 이제 이효리 편에 나타나는 이 광고는 재밌게 크로스오버적인 스토리텔링 방식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요즘 최근에는 TV에 나오는 광고를 인터넷에 옮겨가지고요. 인터넷에서 뭐 봐라. 인터넷 어디를 누르세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온 그 광고를 막 느리고 해서 하이퍼텍스트적으로 재구성해서 다시 광고를 해서 새로운 광고 효과를 노려요. 왜냐하면 TV에서는 30초나 1분밖에 못 나가잖아요. 인터넷에서는 자기 마음껏 광고를 볼 수 있게끔 훨씬 재미있는 스토리텔링, 훨씬 복잡한 스토리텔링으로 그 크로스오버를 하는 그런 광고 방식이 많이 나고 그래서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광고 스토리텔링의 원소스 멀티 유즈예요. 그러니까 TV 광고 스토리텔링을 인터넷 광고 스토리텔링으로 바꾸는 이러한 방식의 스토리텔링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품의 스토리텔링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명품은 기본적으로 스토리텔링이에요. 왜? 그 명품은 디자인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20세기까지는 상품이 튼튼하고 그죠? 사용 가치가 좋아야 돼요. 컵은 컵답게, 옷은 질기게, 그죠? 양말은 안 떨어지게 이렇게 만드는 게 최고의 것이었어요. 근데 21세기가 되고 감성이 발달하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상품을 소비할 때 단순히 그게 실용적인 측면이 아니라 나한테 감동을 줘야 돼요. 즉 상품을 소비하는 방식이 예술 작품을 보고 감동을 하는 방식으로 승화될 때 이때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상품이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요.
나한테 감동을 줘야 돼요. 마치 예술 작품을 소비하는 것과 같은 감동을 주면서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소비자들이 접근을 해요. 왜? 감성적이니까. 감성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은 거예요. 소비자들은 상품과 감성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명품일수록 그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많아요. 루이비통은 뭐 하루에 뭐 2개 이상을 안 판다는 신화가 있죠. 그럼으로써 자신의 귀족성을 높이는 거예요. 귀족의 스토리텔링이죠. 귀족 마케팅이죠. 그러니까 귀족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귀족에 맞는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되죠. 주르주 아르마니, 뭐 에르메스, 피아제, 발렌타인 이런 것들 다 자기 상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 가치의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마르땡, 뭐 피아제, 프랑스 와인은 거기에 자신만 프랑스 문화라는 독특한 스토리텔링을 도입함으로써 최근 강력한 라이벌인 그 남미라든지 그 제3세계의 싼 포도주, 아주 가격도 싸고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프랑스 포도주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런 포도주를 철저하게 선방하고 있죠. 왜? 자기네들이 가지고 프랑스 와인은 프랑스 문화라는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느린 것의 미학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그 미국의 패스트푸드와는 다른 발효의 미학을 지닌 포도주 와인을 갖다가 부각시킨다던가 이런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있죠. 뭐 발리라든지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여러 가지 있고 또 그 에비앙은 그 물이잖아요. 근데 이 에비앙에 관련된 이야기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그래서 에비앙은 아주 고급 생수로서 널리 알려져 있어요. 에비앙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면서 뭐 약효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뭘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탄생했다 이런 식으로. 메이블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그 마스카라 중에서 우리가 굉장히 손 꼽는 거죠. 괜찮은 걸로. 여러분도 지금 메이블린 하고 계신 분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 여기 지금 듣고 계신 분. 근데 이 메이블린은 너무너무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메이블린은 이제 자기 여동생이 어떤 남자를 너무너무 짝사랑을 했는데 좀 용모가 좀 평범했던 모양이죠. 너무너무 고민을 하길래 오빠가 화학자였는데 마스카라를 줘갖고 눈매를 뚜렷하게 만들어서 그 남자를 꼬셔서 마침내 성공했다. 이런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략했어요. 자, 여러분 웃지만 사실 솔깃하시죠? 실험해보세요. 오늘 데이트에 실험해보세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서 그 상품에 집어넣음으로써 사람들을 그 이야기를 소비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일상에는 참 스토리텔링이 참 많이 퍼져 있는데, 방금 명품들에도 퍼져 있고, 또 기념일의 스토리텔링이에요. 왜 이렇게 기념일이 많아요? 구구데이, 무슨 데이, 무슨 뭐 짜장면 먹는 날도 있죠? 블랙데이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고요. 3월 14일이 화이트데이인가요? 그 다음에 4월 14일이 블랙데이인데 그거는 그 애인이 없는 사람이 울면서 짜장면을 먹는 거라고. 그게 스토리텔링이죠. 왜냐면 화이트데이와 발렌타인데이가 있으니까 애인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이 언짢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짜장면을 소비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일상생활의 스토리텔링을 일부러 만들어요. 왜 그러죠? 우리 일상이 너무 진부하잖아요. 그 일상성의 문제는 근대 이후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어 왔어요. 뭐냐?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그럴 때는 자연에 대해서,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계절의 흐름에 따라 일하고 농사를 지을 때는,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계층이 있잖아요. 귀족 계층과 평민 계층이 있어서 그 계층에 맞는 풍습과 문화가 있었을 때는 일상이 그렇게 뭐 진부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근대 이후로 일상이 9 to 5가 되고, 그러니까 1년 365일이 특이한 날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어떤 날은 어떻고 이런 기대치가 있고 포커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 일상은 근대 이후에 훨씬 진부해졌어요. 그리고 먹고 살기는 훨씬 편해졌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떡하죠? 진부한 일상의 스토리텔링을 일부러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온갖 뭐 빼빼로데이 뭐도 있고 그죠? 온갖 데이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어떤 상업성하고 결탁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진부한 일상에 탈피하고자 하는 욕구하고 상업성이 결부를 해서 수십 개의 기념일들을 낳고 있어요. 블랙데이, 로즈데이, 키스데이, 뭐 실버데이, 그린데이, 포토데이, 와인데이, 무비데이, 허그데이 이런 것들. 다이어리데이,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여러분 뭐 다 아시죠?
이런 온갖 데이들을 만들어서 진부한 일상 속에 스토리텔링을 부여하는 것이죠. 물론 얄팍한 상술로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이 얄팍한 스토리텔링이라도 없으면 우리 삶이 얼마나 진부해지겠어요. 심지어는 혈액형도 스토리텔링이 있죠. 예. 왜 그렇게 열풍이, 그게 사실, 아니, A형, B형, O형, AB형 4개 갖고 뭘 그렇게 유형화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럼 무조건 B형 남자랑 결혼 안 하면 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많이 난무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얘는 전형적인 A형이죠. 소심하고. 그리고 영빈은 B형이죠. 바람둥이. 얘도 변덕스럽고 이기적이고. 그런 것들이, 온갖 것들이 다 그 B형에 딱 맞는 그런 것들이 있는 그런 남자예요. 여러분이 B형 남자라는 영화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B형 혈액형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왜 만드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자신에, 그러니까 사람 자신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포커싱을,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그 B형은 과연 어떻더라라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죠. 지 혼자만 먹고 있잖아요. 저런 이기적인 남자하고 어떻게 데이트를 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이 여자가. 저 같으면 네가 끓여 먹어 그럴 것 같은데, 이 소심한 A형은 절대로 안 그러죠? 네. 근데 잠깐, 이게 잘 안 나오네요. 근데 이거는, 재미있는 건 이 혈액형은 이렇게 돼 있죠? 원소스 멀티유즈예요. 그 뭐냐면, 혈액형으로 가요, 노래도 있어요. 그때 B형 남자 노래 아시죠? 영화, CF 광고, TV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책, 다이어트 요법, 카드, 이메일, 액세서리 상품 등 10개냐? 이런 여러 가지의 멀티유즈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멀티유즈가 잘 된다는 건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관심을 끈다는 거거든요. 왜 혈액형이 그렇게 우리의 관심을 끌까요? 인간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우리가 완전히 갈구하기 때문이죠. 네. 스토리텔링은 매체에 따라서 수십 개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맛보기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놀랍잖아요. 우리가 일상을 사는 데 있어서 혈액형이라든지 무슨 기념일이라든지 이런 것까지에도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지금 부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갈구하는 것일까요? 그거는 앞부분에 먼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야기의 세상이에요. 이야기를 잘 활용해야겠죠? 이야기를 잘 즐겨야겠죠? 그게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명한 어떤 삶의 방식 중에 하나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존재하는 세상, 그 이야기를 즐기는 세상은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는 유토피아적인 세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